오물이라는 단어까지 쓰더라고요. 그럼 그런 오물당하고 왜 합당을 또 하자는 겁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오히려 내가 더 민주당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런 캠페인은 전 세계 역사에 아마 이런 선거전을 저는 처음 봅니다. 그거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발언이죠. 거기서 우리도 지금 뚜껑이 열리는 거죠. 진짜 질려요, 질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장동혁의 미래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런 것들은 네.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절박하니까 뭐라도 해야 돼. 상대방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야 돼. 지는 캠프에서는 그런 의견이 막 분출하게 돼 있어요. 뭐래도 해야 된다.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6월 2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예, 오늘 아침 증시가 정말 매드우먼 널뛰듯이 뛰어버렸습니다. 큰 폭으로 오르내렸는데 변동폭이 이 정도 나오면 개별 종목들은 아까 제가 얼핏 보기에도 20-30%가 잠시 한 10분 사이에 막 오르내리는 거예요. 정말 미친 듯이. 예, 그래서 아마 굉장히 불안하셨던 분들 많을 거고 적응 도저히 안 되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요때 괜히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부안해도 하시다가 진짜 크게 그동안 본 거 다 날리실 수도 있으니까 항상 중심 좀 잡고 너무 이런 장에서 쉽게 행동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2부에서 저희가 또 오늘 아침에 큰 등락 요인들도 한번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정치권 여러 소식들 같이 정리해 주실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죠. 더불어민주당 성치훈 부대변인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부산? 지난주에 갔다 왔죠. 지난주 주말에. 예, 그 지난주는 그렇죠. 주말이네 보니까. 엊그제. 엊그제가 아니고요. 저는 그때 그 목요일 날 지난주. 올라왔어요. 그러셨어요? 네, 네. 그럼 이번 직전에는 안 가신 거네요? 그 이제 안 가도 된다? 되게 이제 제가 이렇게 매주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한 5주쯤 매주 가면서 그때 이제 변화가 이렇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가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 월, 화, 수, 목까지 꽤 오래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쭉 대충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 받고 올라왔습니다. 도토리 쉼터 다녀오셨나요? 도토리 쉼터요? 그 쉼터 문제가 되는데 거긴 절대 안 가죠. 왜 갑니까? 혹시 이제 또 지지자분들 많이 계시니까. 혹시. 아니요. 그런데 위장 전입 체크하셨나요? 왜냐하면 그거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지지자들끼리 가서 뭐 그런 거 모아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그 걱정되잖아요. 그거 나중에 문제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예를 들면 저나 혹은 뭐 저는 뭐 캠프 관계자도 아닙니다만 캠프 관계자나 이런 사람들이 가면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바보 같은 짓을 왜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안 가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굉장히 활발한 유튜브 활동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는 신혜영 기자가 정리해 주십니다. 네, 장르만 여의도 구독자 60만 명까지 지금 약 384명이 남았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까지 이제 이게 되면 공개 방송하는 거잖아요. 저희 60만 구독자 달성하면 6월 중에 공개 방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쭉 의자들 둘러놓고 여기인가요? 네, 여기에 뭐야? 정까지 정말 부담스럽겠는데요? 지그자로. 이렇게 해서 오붓하고 좋네요. 여기서. 너무 좋죠. 한 그래서- 60분 모실 수 있어요. 저희 60만 기념. 예. 6명? 꽉꽉 들어차면 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대신 얼굴 나와도 되는 분들 나오십시오. 예, 왜냐면 그 언제 카메라 우리가 그걸 다 뭐 가릴 수도 없고 모자이크 칠 수도 없습니다. 저 뒤에 육회어 쌓듯이 쌓을 거예요. 예. 네, 가지고 요 쭉 뒤에 모십니다. 아주 촘촘하게 여러분 박아둘 테니까 선글라스랑 마스크 쓰고 오시면 되겠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 하나하나 좀 가볼 텐데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부터 먼저 전하고 갈게요. 예, 어제 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대전 공장에서 아주 큰 폭발 사고가 있었고 5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인근 도로에서 찍힌 CCTV 영상인데 거의 뭐 진짜 폭탄 터지듯이 네. 검은 연기 구름이 치솟잖아요. 인근의 지역 주민들이 뭐
지진 났어라고 할 정도로 큰 네. 굉음과 진동이 울렸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 공장에서 뭐 로켓 추진체 같은 거 이제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일단 개발 작업하고 이제 공구에 남아있던 어떤 뭐 이런 것들 세척 작업 가운데 폭발이 일어났다고 해요. 묻어있는 물질이 아주 작은 정전기만 있어도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건데 뭐 정확한 원인은 오늘 지금 합동 감식 10시부터 시작했으니까 결과를 봐야겠지만 사실 같은 공장에서 세 번째 큰 사고가 난 거거든요. 2018년, 19년. 네. 맞습니다. 2018년에는 이제 고체 연료 주입하다가 폭발이 나서 5명이 숨졌고 그 이듬해인 19년에도 이제 추진체 연료 분리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3명이 네. 숨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공장에서만 지금 13명이 숨진 사고가 8년새 잇따른 거라서 그때마다 사실 재발 방지 약속하고 사과문 내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반복되는 사고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할지. 일단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인명 사고가 반복되는 공장들 전수조사해서 가지고 와라. 또 이런 지시도 내렸다고 하네요. 네. 예. 가장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은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강력하게 처벌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이제 한편으로는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이런 처벌이 된다는 게 있으면 어떻게든 마련할 거 아니에요. 방법들을.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법들을 나라에서 뭐 다 일일이 정해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사고 나면 크게 벌 받는다는 걸 좀 알면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이제 한편으로는 드는데 이 사고 벌써 이제 일하러 가시는 분들이 이런 안타까운 일을 당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벌써 한 해만도 몇 명입니까? 우리 산업재해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좀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네, 요건 좀 강력한 처벌 말고 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좀 생각을 좀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처벌도 중요하겠지만 네. 처벌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생명과 돈의 그 비교 형량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 정책을 씀에 있어서 어떤 기업의 의사결정이 결국 돈을 더 중시하고 사람의 생명을 조금 더 경시하는 태도가 쌓여오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그래서 오늘 저도 오면서 대통령님 말씀 좀 듣고 왔는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다 가서 이렇게 생명을 잃는 일까지 있어서야 되겠느냐. 그 문제의식처럼 이제는 그런 인식에 대해 개선이 좀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처벌도 같이 좀 병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하여튼 재발 방지 이번에 정말 확실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네. 정치권 중대재해처벌법 네.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그래야 되겠죠. 있더라고요. 네. 반복적이기도 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정치권 뉴스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소식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금이 이제 이른바 블랙아웃,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는 기간이잖아요. 뭐 저희 뭐 깡깡이 기간 이렇게 부르는데 JTBC에서 항상 이렇게 직전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다 모아가지고 메타 분석해가지고 총 판세 분석 같은 거 해드리거든요. 네. 이른바 메타제이라고 하는데 JTBC의 메타제이 시스템이 분석한 16곳 판세 분석 결과 민주당 우세 지역이 11곳, 경합지가 4곳, 그다음에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 1곳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그 국민의힘 우세 지역은 뭐 경북인 그렇습니다. 것 같고요. 네, 국민의힘이 경합지역, 예. 경북에서 1곳 우세고요. 경합 지역이 다 예상하셨던 곳들일 것 같아요. 서울, 대구, 전북, 경남입니다. 서울, 대구, 경남 그다음에 전북. 네. 그리고 뭐 나머지 경기, 인천, 뭐 부산, 충남 등등은 민주당이 우세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네. 네. 그 경합지 뭐 여론조사 결과 흐름 이 네. 추이가 좀 나왔죠. 네, 근데 경합지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붙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데, 먼저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을 좀 보면요, 추이가 4월 중순에는 한 20% 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있었거든요. 네. 격차가 꽤 컸는데, 5월 17일 마지막 조사에서는 1.8% 포인트 차이로 붙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추이는 어쨌든 오세훈 후보가 바짝 추격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포인트는 어쨌든 그래도 서울은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역전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김부겸 후보가 또 한 10% 포인트 가량 앞섰는데 마지막 조사에서는 역전이 일어났어요.
지금은 추경호 후보가 5%포인트가량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요. 네. 자, 경남 보겠습니다. 경남도 약간 서울이랑 좀 추이가 비슷한 것 같아요. 격차가 한 10% 이상 났다가 막판 가서는 좀 붙었는데 그래도 민주당 후보가 역전당하지는 않는 구도가 있고요. 차이가 진짜 미미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전북이에요. 다 경합지니까. 전북이 또 특이할 만하죠. 이원택 후보가 처음에는 앞서다가 5월 말 들어서면서 김관영 후보가 역전을 합니다. 네, 뭐 소폭이지만 2.2%포인트가량 앞서고 있는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메타 분석이라는 거는 이제 한 여론조사가 아니고 여러 여론조사들을 다 종합해서 뭐 가중치 보고 응답률 보고 다 해가지고 연령대 보고 해서 네. 이제 저희가 총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예. 요 메타 분석이 좀 더 정확도 면에서는 높다고 봐야 되나요? 이전 예. 상황들을 보면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이제 여러 네. 조사들을 네. 같이 이제 분석을 세상에 완벽한 분석은 없습니다. 네. 완벽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네. 있습니다. 요 여론조사 결과와 좀 다르다고 혹시 생각되시는 지역이 있으세요? 아니면 대체로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까? 뭐 신뢰할 만한 곳인 JTBC에서 한 거기 때문에 네. 뭐 아주 훌륭한 분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경합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다 해보게 되겠죠. 저는 서울 같은 경우는 선거 판세 자체가 초반에 너무 정원 후보에 대한 검증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막판에 이제 오세훈 시정에 대한 이 평가 심판 이 프레임으로 잘 전환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 특히나 안전 문제가 부각이 막판에 됐고 그런 것들이 막판 표심에 전 영향을 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정원 후보가 끝내 이길 거라고 좀 보고 있고 대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는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겠죠. 대구 같은 경우는 저는 샤이 김부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난 평생 국민의힘만 찍어. 하지만 이번 딱 한 번만 대구의 이익을 위해서 김부겸을 한번 찍어볼까 하는데 요거 겉으로 펴내기가 좀 부끄러워. 이런 분들 저 있을 거라 보거든요. 네. 샤이 보수는 사실상 대구에는 없어요. 대구에 계신 분들은 뭔가 뭐 내가 뭐 윤호개인 지지하는데 뭐 내가 뭐 국민의힘 지지하는데 뭐 약간 당당한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 대구에는 잡히지 않는 그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남은 그래도 막판에 뭔가 또 진보당이나 이런 후보들과 단일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희망을 걸어 한 표 싸움으로 간다면 또 충분히 결과가 좋을 거라고 보고요. 네. 전북은 네. 알겠습니다. 대신 얘기해 줘요. 전북은 예? 왜요? 아, 전북은 얘기해 내로 줘. 그냥 전북은 아마 이 표보다 더 표차가 날 거라고 저는 봐요. 네, 무소속이 더 앞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쪽 현재 분위기도 그렇고 네. 이제 지금 보니까 그 선거기획단이 일제히 두 군데에 내려갔더라고요. 아주 집중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 왜 또 떨어지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다 모아서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 전북하고 북갑하고 네, 그 네. 양쪽에 엄청 많이 내려가셨더라고요. 전북 관련해서 이따 재밌는 뉴스도 좀 있으니까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신인규 변호사님은 요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에 앞서서 요즘 왜 이렇게 욕을 먹는 거예요? 제가요? 댓글에, 예. 아 그렇습니까? 댓글에 욕이 많던데. 댓글이요? 예. 응원도 많고 욕도 많은 그러니까 요즘 것 왜 같아요. 이렇게 네. 요건 내 전공 아니에요? 저도 지금 나눠서 지금 예, 질문이 좀 제끼셨어. 있습니다. 예. 용은 메타 분석을 좀 하실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메타 분석 들어가는데 예. 제가 이렇게 뭐 정확치는 않지만 글쎄요. 뭐 아무래도 제가 그래도 좀 소위 최근에 뭐 김호준 씨 관련된 비판도 좀 많이 했었고 뭐 여러 가지 그 제 소신 발언을 좀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작용이 있으면 또 반작용이 있는 거 아닐까. 호불호가 좀 더 명확하게 갈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군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시민 전 장관님에 대한 발언에 제가 또 비판을 또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영향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달게 받아야죠. 그건. 스피커 볼륨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김호준 씨 제가 비판하고 유시민 장관만 비판해도 저는 별 그런 게 없어요. 아, 그래요? 오늘부터 한번 달려볼까요, 그러면? 더 세게 한번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판도 칭찬도 많은 상황이 됐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이 본 내용은 네, 본 내용. 본 내용. 신경을 들어야지. 왜 신경고백을 왜 들어요? 비판 댓글을 많이 받는지. 아니 근데 저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사실 서울은 좀 아쉬운 부분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네. 이걸 갖다가 이제 정원호 후보에게 기대했던 것이 정치 신인의 좀 새로움
신선함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과의 그런 유사점, 그러니까 행정가로서의 어떤 능력을 좀 보여주기를 많이들 바라셨을 텐데 이 캠페인 과정에서 너무 좀 토론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였던 것들이 전 좀 기세 싸움에서 좀 밀린 거 아닌가 싶고 그리고 전북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전북 지역의 높은 투표율도 지금 말해주고 있듯이 네. 정말 심상치 않은 이 무소속 돌풍이 지금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양당의 대표들이 네. 선거 운동 기간에 어딜 제일 많이 찾았는지를 봤는데 아주 놀라운 지역이더라고요. 예, 공식 선거운동 기간 기준 네. 5월 21일부터 12일 동안 네. 양당 대표 어디 제일 많이 갔을 것 같으세요? 뭐 제일 경합지 뭐 이런 데 많이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보통 그러거나 텃밭 가거나 아니면 아예 적진을 가거나 아니면 서울 경기를 가거나 하는데 네. 이거 다 빼고 충청도를 제일 많이 갔어요. 하하, 충청도가 그렇게 관심 많은 지역이었나? 관심이 많기도 하지만 네. 각자 이제 좀 불편해서 피하고 싶은 지역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일단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구, 부산, 울산은 공식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안 오는 게 도와준 얘기다 이제 이런 라는 얘기가 얘기들이 있었죠. 있었고 이제 특히 네. 대구가 그랬고 부산 같은 경우에 사실 갈 수 있었는데 이 초장이 오빠 논란이 좀 컸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갈 수가 없었던 것 같고 네. 이제 그러면서 사실 호남을 원래 집중해서 도는데 네. 전북은 딱 한 번만 방문을 했습니다. 전북은 딱 한 번. 네. 그러니까 전북을- 호남 일정이 네. 뜨면 광주 아니면 전남이고 전북은 딱 한 번만 방문을 했어요. 전북을 되게 많이 갔다고 뭐 뉴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정청래 대표가 아니었던 모양이군요. 네, 이제 한병도 대표가 좀 나눠 역할 분담을 해서 지도부가 따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었고 사실 정청래 대표가 초반에도 약간 전북 민심 다독이겠다고 내려갔을 때 그 이제 지지자 그 이제 다른 분들이 이렇게 상여매고 막 정청래 사퇴하라 막 이런 거 있고 그랬잖아요. 네. 뭐 뒷문으로 들어가고 했는데 어쨌든 이 공천 과정에서 그 김관영 후보 공천 배제 과정에서 좀 상처들이 있었고 그 갈등 때문에 대표가 직접 내려오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막상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차기 당대표 연임을 노리는 상황에서 음흠. 전북이 사실 승부처거든요. 그래서 전북은 근데 정청래 대표는 별로 이렇게 가지 않았고 가지는 못했지만 꼭 이겨야 할 지역이죠. 굉장히 간절한 지역인데 네. 그 근처인 충청을 온 건가 그래서 충남이 바로 전북이잖아요. 고향이잖아요, 거기가. 아, 그렇기도 하고. 두 대표의 고향이 고향이. 둘 다 충남이에요. 네, 하고 뭐 장동혁 대표는 지역구가 있기도 하고 뭐 한데 네. 일단 뭐 정청래 대표의 움직임부터 좀 살펴볼까요? 근데 대체로 보면 정청래 대표, 장동혁 대표 둘 다 서로 저 오지 말라는 지역 빼고 간 곳이 이제 충청인 경우가 좀 많다 이렇게 분석은 되는 모양이군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정청래 대표부터 보면 어떻습니까? 뭐가요? 이렇게 보신 거 아니었어요? 쭉 다 설명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오늘 됩니다. 손발이 잘 안 맞네. 네. 그런 날도 있는 거죠. 네. 선거 앞두고. 네. 자, 그리고 전북 쪽에 안 좋은 모습들도 좀 역시 선거 막바지 되니까 네. 한두 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워낙 예민한 지역이 됐다 보니까 이 선거 운동도 굉장히 좀 격앙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 이원택 후보의 한 선거 운동원이 그러니까 이제 그 선거 트럭들 이렇게 위치 우리가 또 좋은 자리 선점하려고 막 경쟁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좀 말다툼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저렇게 트럭 아래에 들어 눕는 저 너무 위험한 행동 아니에요? 정말 위험한 행동이죠. 네. 저거는 아, 처벌을 받아야 될 정도 위험한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얼핏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는 저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이제 후보 캠프 간의 신경전이 과열이 되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막 들어 눕고 뭐 배째라 하고 이런 상황까지 벌어진 건데 네. 일단은 좀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원택 캠프에서는 해당 선거운동원을 이제 해촉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현수막 막 내걸잖아요. 네. 근데 이제 김관영 후보가 이제 현수막을 걸었는데 거기 주변을 이제 민주당의 전북도당의 현수막이 다 둘러싸는 거예요. 잘 화면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운데 이제 7 적혀 있는 게 김관영 이제 무소속 후보가 김관영 있고 후보의 현수막인데 그 둘레로 이렇게 5개가 다섯 나란히 개가 있잖아요. 네. 그 읽어보면은 현금 살포, 뭐 가짜 정치, 투표로 심판합시다. 이제 이런 내용의 현수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김관영 후보를 심판하자 이런 네. 내용으로 민주당에서 5개를 뺑 둘러서 이렇게 포위하듯이 김관영 네. 후보의 이 현수막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채웠다는 거죠. 네,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김관영 후보 측에서는 저거는 이제 불법 개첩이다라고 해서 이제 신고를 했고 이제 지자체 전주시에서는 네 저거 이제 불법이니까 저기 민주당 전북도당 저거 떼세요 이랬는데 전북도당에서는 이게 왜 문제야? 뗄 생각 없는데 또 하면서 또 감정 싸움이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게 역시 그 전북에서 지면 정청래 대표 뭐 연임에 빨간불 켜진다, 이 위험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 전망이 많이 나오면서 더 이렇게 과열이 좀 되는 거죠. 그렇게 좀 봐야 됩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전북의 민심을 우리가 지금 한번 추측을 해보자면 네. 결국 이제 여론조사상으로는 이제 이원택 후보랑 김관영 후보가 붙고 있는 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 원래 상식적으로 하면 붙는 지역이다. 그럼 이거는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 붙을까라는 문제의식을 좀 갖고 오히려 전북 지역에 더 가서 한 표라도 더 호소하는 게 정상적인 이 행보일 텐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붙고 있는 거는 보고 있는데 전북에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왜 못 갈까? 이걸 좀 우리가 보자면은 결국 전북에 갔을 때 정청래 대표 갔을 때 너무너무 민심이 과하게 정말 정청래 대표에 대한 좀 반감이라고 할까 이런 걸 아마 본인이 좀 느꼈던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지금 전북에 안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이건 뭔가 지금 정청래 대표 리더십에 대해서는 빨간불이 심하게 켜진 거 아니냐. 그럼 이것은 김관영 후보를 제명하는 그 공천을 잘못했다라는 문제도 있지만 단지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까지 민심이 나빠진 건 아닌 것 같고 네. 지난 1년 동안에 정청래 대표의 민주당을 이끌어왔던 그 리더십에 대한 총체적 불만이 쌓인 것이 거의 그 공천 문제로 거의 발화점이 터진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또 위험한 거 뭐냐면 전북이 위험해지면요. 이게 전남까지도 민심이 다 영향을 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호남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텃밭이고 좀 자신 있는 지역인데 이게 지금 선거 막판에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은 네. 아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난감한 상황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일단 전북은 말이 조심스러워지는데요. 일단 지금 우리가 봤던 사진이나 현수막 이런 것들은 네.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일단 이원택 후보의 저 선거운동원이 저렇게 들어놓는 거는 본인이 지지하고 있는 본인의 옷에 박혀 있는 후보에게 마이너스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수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현수막을 저렇게 한다고 해서 김관영 후보의 현금 그 관련 문제가 더 부각될 것인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미 영상은 도민들 다 봤습니다. 봤어요.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김관영 후보로 표심이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오히려 저렇게 현수막이 포위를 해버리면 약간 그 선거에서 가장 그 큰 힘이 사실 동정론이거든요. 역시 뭐 뭔가 핍박받고 있구나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민주당의 선거 캠페인이 그래서 저는 전북도당 분들이 저런 식으로 하면은 과연 지금 붙고 있는 이 추세를 바꿀 수 있을까? 전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역효과 난다. 네,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못 가는 이유는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이 지지율을 보면은 사실 저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메타 분석 보면은 네. 이원택 후보는 40.5에서 40.2 그냥 거의 그대로예요. 근데 김관영 후보가 34.2에서 42.4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건 네. 뭐냐면 이원택 후보가 됐습니다만 안호영 후보를 지지하던 분들 중에 마음을 어디다 줘야 되지 하고 못 주고 있던 분들이 끝내 이원택으로 안 가고 김관영으로 간 간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거는 안호영 의원의 등장밖에 없어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그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단식 때 안 갔잖아요. 네. 단식 때 갔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든 안호영 의원 설득해가지고 지금 판세를 뒤집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본인이 안 했기 때문에 본인이 과거에 그거를 끝내 안 갔기. 제가 그래서 단식이 길어질 때마다 방송 계속 나가야 된다, 가셔야 된다 했는데 결국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전부 못 가는 거다. 본인의 과거에 대한 행동에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지금 발목이 잡힌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북 선거는 안타깝습니다만 지금 이런 식으로 뭔가 김관영 후보를 압박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전북도당의 뭔가 그 조직력이나 아니면 이원택 후보가 우리 그래도 민주당 다른 도의원들이나 이런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점을 어필하는 게 좋지. 네. 김관영 후보에 대한 공격은 전 지양하시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에서 그 전북을 김관영 지사 무소속에게 뺏긴다는 거 그리고 김관영 지사는 나는 정청래 쫓아내기 위해서 출마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당선이 된다라는 건 예를 들면 경북이나 대구에서 국민의힘이 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이후에 파격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저 전북에서 지면 그 정청래 버티기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민주당 패널들이 하더라고요. 또 사석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관심이 쏠리는 부분인데 여기서 주변에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현수막 걸어놨는데 그 주변에다 4개 5개를 욕하는 현수막을 걸어놓으면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 주변에 현수막 걸어놓은 사람을 욕하게 돼 있거든요. 이거 뭐 하는 짓들이야. 이런데 지금 보면 패배자들이 하는 그런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 차 밑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현수막 거는 것도 왜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죠? 아니, 그러니까 저거는 절박하니까 뭐라도 해야 돼. 상대방을 격하니까.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야 돼. 라는 것들이 대개 캠프에서, 지능 캠프에서는 그런 의견이 막 분출하게 돼 있어요. 뭐래도 해야 된다. 맡아도 해야 돼.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공격해야 돼. 이런 게 막 나오는데. 내가 올라간 게 아니라 끌어내려서라도. 그렇죠. 네. 그게 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예요. 그 역효과가 나는 거고 이게 네. 정말 역효과가 숫자로만 말씀드리면 지방선거 기준으로 지난 지방선거 있잖아요. 2022년도에 그때 전북의 사전투표율이 밑에서 3번째였습니다. 전북이 그게 높지 않은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사전투표 결과만 놓고 봐도 지금 전북이 1등으로 올라갔거든요. 35%. 전북이 1등을 했어요. 사전투표율이. 밑에서 언제요? 그러니까 지난 지선 때. 아, 지난 네, 지선 지난 때. 지선 때는 전북이 아. 이게 높지가 않았는데 그건, 이번 지방선거 때 사전투표율은 지금 전북이 1등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노한 도민들이 지금 투표장으로 나오고 있다. 사전투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본투표까지 기다리는 분들은 물론 황교안 부정선거론에 영향받는 분들만 빼면 결정을 못했을 때는 사전투표를 못 하거든요. 근데 확고하게 난 이 후보 찍을 거야라고 결심했으면 사전투표장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북에서는 1등을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정말 민주당에게는 좋지 않은.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상당히 이건 좀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데이터로 나오는 결과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관영 후보가 예를 들어 이거 그냥 이제 이 지역도 아니면서 그냥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김관영 후보가 뭐 하계올림픽 유치하겠다 이제 이렇게 공약 써서 붙였잖아요. 게시물을. 그럼 이제 그 밑에 뭐 진짜 여당 후보 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원택 이런 걸 이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5개씩 이게 포위해가면서 하는 거면 이 도대체 이 플래카드 이 돈은 누가 내는 것이며 이 사람 그러니까 김관영 비난에만 지금 계속 그 돈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이렇게 더 잘하겠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장점을 지금 무소속 후보가 아닌 민주당 후보의 장점을 어필해도 모자랄 만에 지금 뭔가 탄압받는 이미지를 줘버리면 어떡합니까? 안 그래도 지금 왜 김관영 후보에게 지지가 쏠리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잘못한 거 맞지. 근데 뭐 이원택 후보는 그거에 대해서 깔끔하게 해결을 했나? 왜 잣대가 다르지? 요것 때문에 지금 김관영 후보로 지지가 몰리고 있는 건데 그거를 계속 지적한다고 해서 이 지지가 꺾이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이쪽 후보의 장점을 계속 뭔가 어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왜 전략을 이렇게 짜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데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까 뭐 들어놓고 하는 거야. 선거 현장에서 제가 모르는 그 과민하고 막 되게 예민한 아마 자리 싸움하고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렇게 됐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전 현수막만큼은 이거는 전북도당에서 냉정하게 판단을 했었어야 네. 되는 부분인데 근데 당에서는 참 그 김관영 후보 되면 재선거 해야 될 거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뭐 알 수는 없죠. 근데 왜냐면 지금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할 테니까. 예.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전북도민들이 지금 전북도민들 중에서 김관영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상관없이 그냥 지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이 김관영 후보한테 가 있는 표를 가져올 수는 없다. 전략을 하루 남았는데 어떡하지? 근데 그것도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게, 그러니까 김관영 후보가 했던 그 대리비를 네. 지급했던 60몇만 원, 그건 이제 다 영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소되죠. 그리고 재판을 받는 거고 선거법 위반으로 되는 건데 액수가 워낙 적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다 반성하고 인정을 하게 되면 유죄가 나오더라도 당선 중요한 건 무효형 당선 말고. 무효형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당선 무효형 벌금 100만 원 이하가 나올 것도 너무 명확한 사안이어가지고 그런 것들까지도 아마 도민들은 다 감안해서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는 아니 그러면은 안호영 후보도 있었고 이원택 후보도 있었는데 왜 그 제3자 그 식사비 대납의 의혹이 있었던 그 이원택 후보 같은 경우는 그 관련 도의원은 또 제명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최종 도지사 후보가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안호영 후보도 단식을 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의 불공정성과 이 불투명성에 대해 가지고 도민들이 이제 분노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문제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걸 좀 잘
못 읽는 건지 안 읽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약간 두 가지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기분이 사실은 드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지방선거를 치르고 있고 다가올 8월 전당대회도 좀 미리 치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김관영 후보가 내가 당선이 되면 나는 무조건 민주당에 복당한다. 그 시기는 9월이다. 그러니까 이제 8월에 지도부 교체가 이루어지고 내가 그때 당당하게 다시 들어가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어쨌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아까 김정우 최고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북 지면 민주당이 전북에서 지는 건 국민의힘이 대구에서 지는 것과 같은 거고, 그렇다면 지도부 책임론이 사실 일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럼 이제 정청래 대표의 연임 가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네. 지도부의 책임을 묻더라도 그러면 새로운 어떤 힘이 있어야 이제 그 현 지도부를 뭐 몰아내고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설 거 아니에요. 그 새로운 지도부의 유력한 세력은 누가 구심점이 됩니까? 뭐 얘기 많이 나오는 대로 송영길 내지는 뭐 김민석 이런 분들이에요? 그 뒤에는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친명과 친청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김민석 총리가 뭐 지금 김민석 총리가 나오는 걸로 거의 기정사실이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송영길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네. 대놓고 지금 그 김관영 지사 이 사람도 우리 국민의힘 우리 민주당 사람이었는데 뭔 소리냐 이렇게 감싸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친명과 친청의 그 대결은 8월 달에 아마 정말 아마겟돈처럼 큰 한판 승부가 벌어질 텐데 김민석 씨가 지금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김민석 좀 총리가 대표 주자로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렇게 보여지네요. 당대표 주자로. 네, 네. 근데 이게 냉정하게 말하면 네. 결국 경북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 것과 비슷한 효과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북에서 무소속 후보에게 패배를 했다는 건 비슷한 결과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는 만약에 전북에서 김관영 후보 당선되면 아마 연임의 출마도 어려워질 가능성도 전 높다고 봐요. 출마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정청래 대표의 1년을 심판하는 그런 나름의 민주당 당대표 경선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뭐 김민석 총리나 뭐 송영길 대표 등등등 해서 이제 그 부류에서 나오는 어떤 후보가 이제 당권을 차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지 않나. 그래서 매우 중요한 선거로 이미 돼버린 겁니다. 전북 선거가. 네네네. 사실 저희는 뭐 8월 전당대회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지금 뭐 저희가 그렇게 말한다고 한들 뭐 네. 그렇게 믿어 주시겠습니까? 사실상 사실 뭐 전당대회를 앞도 예상하고 있는 행보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건데 결국 지금 그러면은 뭐 김민석 총리가 될 거냐 송영길 대표가 누가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을 거냐가 저는 핵심이 될 거라고 보고 그것을 두고 아마 싸우게 되겠죠. 근데 정청래 대표는 지금 그 엇박자가 좀 나는 걸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번 당대표는 결국 2년 뒤 총선의 공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세력을 모으려고 하겠죠. 근데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갓 2년 차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이 2년 뒤 공천에 대한 그걸로 하는 사람보다는 최대한 이재명 대통령과 어떻게 호흡을 맞출 수 있을지 비전을 보여주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전당대회 때는 그런 메시지 싸움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됐든 김민석 총리가 됐든 내가 어떤 방식으로 대통령 호흡을 맞출지에 대한 비전을 보여준다면 호남 민심 거기로 쏠릴 거라고 보거든요. 네. 호남 지금 전북 당원이 한 20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 호남 당원이 30%가 넘습니다. 네. 그분들이 결국 지금 이 김관영 후보에 대한 지지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아무튼 뭐 그거에 대한 뭐 지금 당원들의 진짜 갈라진 거는 네. 이 선거 그 자체인 거고 전당대회는 또 다르게 보실 거예요. 전당대회는 일단은 그 김관영 동정론 때문에 좀 표가 몰렸지만 결국 전당대회 때는 그래서 대통령이랑 뭐 어떻게 할 건데라는 걸 물어볼 거기 때문에 그 답변을 준비해야 돼요. 무조건 나는 정청래 대표랑 다르게 할 거야 갖고는 메시지가 전 안 먹힐 거라 보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는 익산에 이사까지 갔어요. 집을 옮기기까지 했어요. 뭐 지금 살지는 않지만. 네. 그건 뭐 아주 다목적 포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뭐 대선까지 생각하는 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호남 지역에서 새로운 맹주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계단, 그 징검다리가 이번에 8월 달에 전당대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김민석 씨는 그러겠죠. 내가 총리로서 대통령과 손을 이렇게 맞춰서 초반기에 60%가 넘는 지지를 끌어내는데 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번 당 대표 선거는 친명 경쟁이 아니면 친명 대 뭐 친청의 대결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정청래 대표도 내가 진짜 친명이다 이럴 수 있잖아요. 당원들 상대로. 근데 그게 이제 주장만 갖고는 안 되고 정청래 대표는 지난 1년 동안 당대표로서 리더십을 검증받았기 때문에 네. 말은 친명하지만 그동안의 행동이 거의 뭐 반명에 가까운 행동들을 해왔다라고 또 판단을 한다면 네. 그 주장 자체가 굉장히 위선적으로 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저는 뭐 이번 전북도지사 선거가 지나고 나면 그 결과가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고 아까 우리 성시훈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이재명 정부의 지금 집권 2년 차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당에서 서포트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어떤 그 기존의 일련을 반성해보는 과정에서 조금 더 나은 비전을 내세우는 분이 아마 다음 당권을 가져가게 될 것 같고 그것이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것처럼 이재명 정부가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여당에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네. 저는 그 갈망이 지금 굉장히 뭐 당원들이나 국민들에게 많이 퍼져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당대회가 사실 이미 시작됐다고 보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민석 총리가 익산으로 이제 전입을 신고를 했고 자기 지역구는 영등포인데 익산에다가 지금 집을 구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국무위원들이랑 만찬 회동이 있는데 이게 사실상 사퇴를 앞두고 마지막 고별 자리다 이런 해석이 있고 조금 더 대놓고 행보를 하기도 합니다. 그 김용민 씨가 네. 올린 페이스북 글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 김어준 씨를 비판함과 동시에 자신이 공천한 후보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이들과 어울리는 정청래도 명심해라.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를 비판하는 글이었는데 네. 여기에 김민석 총리가 좋아요를 눌렀다가 취소했어요. 눌렀다가 취소를 했어요? 네. 아. 근데 이제 눌렀다가 취소했어요. 아, 그래요? 네. 실수인가? 그럴까요? 라고 보기는 고양이가 눌렀나? 고양이 두 마리 있으신 거 아니에요? 한 명은 누르고 하나는 또 취소하고. 네. 아 근데 이 성치훈 대변이 난감해하는 표정이 제일 네. 꿀잼 포인트입니다. 네. 뭐, 네, 네. 네. 쉽지 않죠. 김민석 총리, 네, 뭐 좋아요 누를 수, 아닙니다. 네. 네. 좋아요는 조심해야 됩니다. 네. 좋아요 이따 보면 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어디에 좋아요 누르셨던데. 네. 아, 그 얘기 좀 이따 하고 네. 장동혁 대표에게 넘어가 볼까요? 네. 장동혁 대표도 갈 수 없는 곳들이 꽤 많잖아요. 이제 서울에서도 안 불러주고 서울에 있어도 오세훈 후보는 옆자리에 오질 않고 따로 돌아다니시고. 한쪽이 동쪽으로 가면 한쪽은 서쪽으로 가고 한쪽이 북쪽으로 가면 한쪽은 남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따로 놀고 사실 부산도 지금 가기가 힘들죠. 네. 대구도 힘듭니다. 딱 추경호 후보, 박형준 후보 개소식 캠프 딱 여는 날 빼고는 이제 한 번도 못 가고 있고 그래서일까요? 마음의 고향, 정치적 고향 충청도의 행보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 그렇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향후 행보가 김관영 후보에게 달렸다면 장동혁 대표의 운명은 한동훈 후보에 달렸다. 이제 이런 핵들이 있죠. 북갑에서 이제 한동훈이 당선될 경우에 한동훈을 당에서 쫓아냈던 장동혁에게 책임론이 불거질 것이다. 네. 그 장동혁 대표의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원래 박민식 후보가 되는 거였는데 그건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가능성에서는 좀 적어진 것 같고 그럼 이제 하정우, 한동훈 양 후보 간 대결일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한동훈이 되는 게 하정우가 되는 것보다 훨씬 최악이라는 거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죠. 거기가 원래 이제 전재수 의원이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주장하기는 너 왜 전력 투과 안 했어? 그럼 무슨 소리야? 거기 원래 전재수 지역이었으니까 전재수 후임인 뭐 하정우가 가는 게 뭐 우리가 뺏긴 거 아니잖아.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텐데 네. 그 사실은 보면은 장동혁 당권파들은 그 박민식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동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총력을 다했죠. 벌써 몇 명이 내려갔습니까? 네. 개소식 날 그냥 박완수 그 경남지사가 개소식하는데 거기는 안 가고 다 글로 몰려왔잖아요. 예. 안철수, 나경원, 뭐 그 장동혁을 비롯해서 뭐 많은 의원들이 거기 왔고 그 이후에도 뭐 주진우, 그다음에 그 신동욱, 그 김민전, 네. 뭐 이런 분들이 와서 그 지역을 막 휩쓸고 다니면서 유세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분들이 올 때마다 지지도가 떨어졌어요. 박민식 씨가 개소식 이후에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퍼센테이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이제는 정말로 그 보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선거비 보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의 여부가 뭐 불투명해서 그쪽 캠프에서는 전화를 걸어서 제발 보존은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하면서 읍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유권자들한테. 뭐
그런 그런다고 유권자들이 뽑아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죠. 근데 그 오히려 동정론이 네. 동정론 왜냐면 동정론. 어머니도 전화를 하신다 그래요. 우리 아들 보존을 받게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데 그런 건 보존 받게 해주자고 투표한다고요? 아니 그건 아니지만 그 다 동네 사람들이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을 움직일 수는 있죠. 그거는 그렇고 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장동혁 대표는 보세요.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장동혁의 미래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선거에서 보면 우리 당의 지지도가 여전히 선거가 됐음에도 민주당의 절반에 불과해요. 그런데 후보들은 그 당 지지보다는 훨씬 높아.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장동혁 보기 싫어서 나 박민식 못 찍겠다. 내지는 야 이거 국민의힘 잘 되면 장동혁이가 지가 잘났다 그럴 거 아니야. 그 꼴 보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은 당 지지도가 이렇게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어느 정도는 해줘야지라고 하니까 후보들을 지지하고 있어요. 당이 지도부가 제대로만 했다면 지금 선거 결과는 이렇게까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것을 뭐 장동혁 지금 당권파가 우리가 잘해서 이게 이겼다 내지는 뭐 어느 정도 최악을 면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네네네.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박민식 후보 지지하셨던 분들이 눈물을 머금고 하정우 하정우 후보를 지지한다는 얘기가 뭐 들려오기도 하던데 뭐 사실 확인된 건 아니고요. 근데 내일 그래서 저는 6시에 네. 이제 투표 딱 끝날 때 양 지도부 당사 딱 카메라 준비하고 네, 있잖아요. 네, 19 발표한 다음에 네. 방송 3사 출구조사 하면서 딱 발표할 거란 네, 말이에요. 네. 광역단체장 민주당 포인트는 광역단체장 16개 중에 민주당 뭐 다 이겨 14개 근데 무소속 한석 했을 때 우리 당대표의 표정 그리고 아마 그거 발표한 다음에 형태글이랑 북구합도 출구조사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거 발표 정동욱 대표는 광역단체장 해가지고 막 침울해. 근데 갑자기 북구가 여론조사 뭐 예상 하정우. 결과 하정우할 때 갑자기 만세를 부르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자기도 모르게 뭐 이러지 않을까. 저는 본심 그 카메라들이 나와버려. 그거를 봐야 된다. 아. 근데 한동훈 후보 지지하시는 아주 열혈 지지자분들이 주소 옮겨서 투표까지 한다는 뭐 이런 얘기가 들려 옵니다. 그 이제 지금 하정우 후보 쪽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본인이 제기한 게 아니라 그거를 또 이제 부산 시당에다가 시당에서 그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저는 여러 차례 가봤어요. 근데 거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내려와 있어요. 네. 내려와 있고 그 지역 뭐 대개는 부산, 울산, 포항 이쪽에 있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네. 사투리 쓰시는 분들 제일 많지만 대구 쪽에서 내려온 분들도 있고 서울에서 오신 분도 있고 경기도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내려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뭐 본인들이 거기다 집을 얻었는지 어떻는지 그건 뭐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쪽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무슨 뭐 캠프에서 예를 들면 뭐 와서 전입을 해서 투표를 해 주십시오. 위장 전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 불법이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여파를 미친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사실은 이 선거가 처음 시작될 때 뭐 저희 쪽에 정통하신 분 좀 알겠지만 제가 이제 그분들하고 많이 소통을 해왔는데 제가 이분들한테 절대 내려가지 말아달라. 대표가 혼자 내려가서 유세를 해야 되는데 이분도 외지인인데 다른 외지인들이 와서 막 주변을 둘러싸고 다니면 거기에 있는 북갑의 유권자들께서 너무 불쾌해한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분들한테 제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네가 뭔데 우리가 응원 가겠다는데 못 가게 하느냐. 제 스파이 아니냐. 김정혁 스파이설. 네, 뭐 그런 얘기로 정말로 제가 욕을 지금까지도 그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되죠. 아니 누가 컨트롤해요 그 사람들을 팬들을 누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신 모양이네 그러면. 있죠. 상당히 있고 제가 보기엔 저거 너무 무리한데 가보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신두잔인가 하는 분이 막 한두잔이, 한두잔인가 네, 같은 한씨입니다. 춤을 추면서 그 국보시장 가서 막 누구 찍어 하정우 찍었는데 사람 다 피해가. 이분은 도움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한동훈 대표 지지자 중에도 있어요. 거기 가 보면 그분은 또 하얀 옷을 입고 뒤에다가 뭐를 이렇게 썼더라고. 그러면서 막 춤을 추는데 너무 불편해 솔직히. 근데 그거를 너 춤추지 마.
뭐 응원하지 마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죠. 오히려 좀 역효과가 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도 우리는 할 수는 없는 아니 그걸 입장이에요. 해라 마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논란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의견 표명 정도도 안 될까요? 예를 들면 SNS 같은데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도토리 무슨 저 사무실이니 이런 초상화 걸린 쉼터 있잖아요. 공간 마련하는 것 혹은 위장 전입 등으로 주소 이전해 갖고 투표권을 갑자기 선거 직전에 얻으려고 하시는 것 물론 그 마음은 매우 감사합니다만 그것은 뭐 이 북구갑의 올바른 선거를 위해서도 또 한동훈이란 정치인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의 좀 먼 거리에서의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정도 하면 나중에 혹시 이런 일이 생기더라도 면피도 할 수 있고 적어도 명분이 좀 생길 거 아니에요. 초반기에 네.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그렇게 욕을 먹었는데 거기다가 뭐 예를 들면 그쪽에서 하시는 분들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걸 상관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예를 들면 거기를 뭘 해라 마라 뭐 이거를 뭐 하지 말아달라 해달라라는 것 자체가 그게 논란이 되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또 문제가 된다고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뭐 네. 한동훈 대표는 그런 거에 대해서 관여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후보로서. 하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 하셔야 된다고 하시는 게 봐요. 발언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 게 왜냐면은 과거에 이 팬덤 정치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팬덤이 엄청 셌었잖아요. 그 대통령 하실 때 되실 때. 근데 그 팬덤이 상대 후보에 대한 막 문자 폭탄 막 이런 공격할 때 문재인 당시 대통령 되기 전입니다. 그때 양념 발언했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그냥 선거 과정에 나올 수 있는 양념이다. 좀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치 지도자라면 본인이 팬덤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본인의 팬덤이 우리한테 왜 그래? 라는 얘기를 하더라도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혹시나 나갈 때는 제어하기 위한 노력들을 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그 쉼터란가 하는 곳이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4월 달에 폐쇄됐대잖아요. 4월 달에 뭐 지적이 있어서 폐쇄가 네, 됐다고 네, 하는데 네. 지금 나오는 거는 그때 당시에 그게 뭐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가보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를 가지를 않는데. 이후에 뭔가 논란이 나왔을 때라도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중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최근에 한동훈 후보 지지자가 지금 하정 후보 찾아서 막 사실상 막 시비 걸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 반응 갖고 왜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냐? 전 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한동훈 후보는 그 싸움을 나한테 걸라 하정 후보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지지자분들 나에 대한 지지는 나에게 와서 말씀해달라. 상대 진영 그 상대 후보 가가지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 그 메시지를 저는 정치인들이 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후보가 처음에 구포 초등학교 체육대회 할 때 뭐 그 유명한 영상이지만 하얀 머리를 하신 분이 와서 온갖 쌍욕을 해가면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근데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러시냐라고 듣는 거고 정치인은 누가 와서 뭐라고 하든 간에 그건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네네. 그거를 뭐 다른 사람이 뭐 이래라 저래라 감너라 대추내라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저는 적절치는 않다고 그러니까 이제 봐요. 아주 심플하게만 말씀드리면 막 연예인들 오면 이건 뭐 정치랑 연애 좀 다르지만 연예인들 오서 사람들 막 몰리면 안전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때 그렇죠. 연예인들이 야 당연히 나 응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뭐 안전사고 나는 거 뭐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 내가 뭐 상관할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때 팬들한테 이렇게 몰리시면 여러분 사고 나니까 조금 줄 서서 오시고 아니면 뭐 안전위원회 말씀에 좀 따라주세요라고 얘기하면 그 연예인이 훨씬 잘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은 네. 비유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과 지금 여기서 각자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라고 얘기하는 그런가요? 것들하고는 저는 좀 다르다고 근데, 보고 근데 그리고 그거를 누가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뭐 방을 얻어서 쉼터를 얻어서 자기들끼리 뭐 거기다가 뭘 갖다 놨는지 어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우리한테 보고합니까?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요 상황을 놓고 보면 결국 뭐 과격하게 하시는 분들 다 있죠. 근데 그분들이 행동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돕기 위한 목적은 어쨌든 한동훈 후보를 돕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익을 보는 면에서는 한동훈 후보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뭐 역효과도 있겠지만 이익을 보는 것도 맞아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전 이런 관점에서는 좀 큰 정치인의 모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외면할 수도 있죠. 외면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조금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이거는 정말 선거의 원칙이나 이런 면을 고려해서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자기 팬과 자기 지지자에게도 듣기 어려운 소리를 하는 용기가 있는 정치인이 저는 큰 네네네.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건 법적으로 아니지만. 뭐 할 수는 없지만
그냥 하는 게 그분께서 커 보이죠. 좋지 않을까 생각이 이게 그냥 있는 거죠. 뭐. 단순히 그냥 네. 열정적인 지지와 환호를 넘어서 실제로 위장 전입이 이루어지고 투표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이거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 아닌가요? 그렇죠. 법적 문제도 그러겠죠. 법적으로 이제 공직선거법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네. 이거를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불법 행위를 약간 뭐 방조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쨌든 민주당에서 브리핑했던 결과를 보면 실제로 국민의힘 책임당원 비대위라는 단체 대화방이 존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 구포 만덕 중에 숙소, 덕천 로터리 주변으로 원룸을 구해라. 뭐 내일 계약합니다. 뭐 나머지 4개 있습니다. 한 달 살기 하면서 봉사활동합니다. 눈치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조직적으로 이렇게 위장 전입은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지지자분들끼리 대화를 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 불법 행위를 모의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좀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시각들인 것 같아요. 첫째, 저도 그 방에 들어가 있는데 오. 저는 아예 네. 보지를 않아요. 예.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점점 강렬해지더라고요. 이분들이 처음에는 그 쉬운 방법으로 이게 응원하자라는 거였는데 네. 나중에 보면은 막 상대방에 대한 욕이나 이런 것들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또 자기들끼리 막 싸우시고 뭐 네가 스파이다, 네가 뭐다, 막 서로들 싸우고. 뭐 이렇게 다 스파이야. 아니 그러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아예 지금 그런 뭐 예를 들면 지지자들 방이 수십 개는 될 거예요. 네. 수십 개는 될 거고 뭐 자기들끼리 무슨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들도 하시고 그거는 아마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대선 예, 주자급의 예. 후보들은 지지자 뭐 예를 들면 예. 심지어는 추미애 후보라든가 옛날에 뭐 그 김동연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 보면 예. 저도 거기 몇 개 방씩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냥 초대가 스파이다. 와요. 스파이네요. 어? 스파이. 아니 그러니까 그 방에 이름이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제가 방에 그냥 계셨다고 몇 번 하면 보다가 아유 그냥 아예 신경 꺼버리죠. 그거 뭐 하려고 보겠어요. 그거를 귀찮게. 아니 그러니까 인지하거나 인지 가능성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뭐 딴 걸 다 떠나서 그분들이 어쨌든 불법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은 자기 지지자들이 어쨌든 처벌받고 다치니까 그걸 알았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촉구하고 자제를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한동훈 후보에게 전 도움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쪽에서 그분들이 뭐 지금 이번에 공개됐다는 게 실제로 그분들이 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거기에 뭐 다른 사람들 그거 찍어서 보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러면 지지하겠습니까? 그 분명히 그 다른 사람도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얘기한 사람들이 다 익명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누군지 알 게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 보지도 못했지만 그럼 그 안에서 벌어지는 뭐 이런 사람은 이런 얘기하고 저런 사람은 저런 얘기하는데 나중에 그거를 찍어서 자,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낸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인 다른 익명으로 거기다가 다른 글을 쓰지 말았으리란 법이 있습니까? 그래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뭐, 고려해 보면 예, 조심스러우신 건 뭐 충분히 이해가 네, 좀 그거 됩니다. 괜히 네. 거기다가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다만 이제 그냥 원칙적인 이야기 정도는 후보가 해주시면 아마 여러 사람 혹은 뭐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보기에도 훨씬 더 좋은 모습은 아닐까 하는 게 기대 정도인데 여튼 뭐 굉장히 조심스러우신 건 뭐 충분히 네, 이해는 저는 할것 정리하면 같습니다. 네. 팬덤이 있는 정치인은 미움받을 용기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법적인 건 아니에요. 합법적인 거를 뭐 예를 들어서 응원해 달라든가 뭘 도와달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불법과 관련된 것들을 그것을 거기에 인게이지 된다고 그러나요? 네. 그 뭐야? 거기에 개입되거나 관련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요 부산 요 정도 가고요. 가장 뜨거운 지역, 가장 지금 날카롭게 날이 서 있는 네. 평택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평택. 네, 사실상 민주당 개파 대리전이 됐다라고 불리는 평택이죠. 예. 어제 친명계 의원들이 대거 평택에 총출동을 해서 김용남 후보를 지원 유세했고요. 지금 뭐 누가 진짜 민주당이냐, 너가 가짜다, 내가 진짜다 뭐 이러고 싸우고 있잖아요. 네. 김용남 후보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기호 1번 김용남을 찍으시면 됩니다. 기호 3번을 달고 나와 민주당을 참칭하는 후보는 투표용지에서 기호 1-3을 찾아보세요. 라고 올렸고요. 네, 조승래 사무총장이 오늘 또 언론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이제 조국 대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대의를 놓치고 뭐 지금 김용남 혼자 자기 정치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는데 예. 아니다. 조국이야말로 대의를 버리고 자기 정치에 골몰하고 있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네. 조국 후보도 단일화 이미 끝났다고 본다. 내가 자력으로 1등할 것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조국, 김용남 두 후보가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거 단일화는 이제
뭐 이미 물 건너갔다고 뭐 얼마 전부터는 다 나온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큰 그림을 보면 네. 김용남 후보가 있고 그 뒤에 뭐 친명계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조국 대표가 있고 그 뒤에 좋아요를 누르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있죠. 네. 뭐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김어준 씨도 굉장히 열심히 유시민 어쨌든, 씨도 있고. 예, 유시민 네. 씨도 그렇고 열심히 이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조국 후보는 확실히 이제 누가 그를 지지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의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네. 결국 이 선거판이 이런 아주 난장판처럼 희한해진 이유가 뭐냐면 결국 조국 후보 지지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당에 가서 지지를 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민주당적을 갖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좋아요 누르면서 지지를 하는 이런 모습이 문제 아니냐라는 것이고 조국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조국 혁신당의 비전과 가치, 조국 혁신당을 왜 찍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면서 표를 받아가야 이게 민주주의인데 오히려 저쪽 당 후보 가짜예요. 제가 더 진짜예요. 이러면서 옆집을 사칭하고 옆집을 참칭하면서 지금 표를 못 찍는 방식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니 이거 얼마나 저열한 방식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민주당 안에서 나름 뭐 조국 수호나 내지는 조국 후보에 대한 어떤 연민이 있는 분들 일부가 계시기 때문에 아니 그분들 입장에서는 못 찍는 지금 이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는 건 맞는데 선거 운동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 아니 책임 있는 정치인이면은 본인 얘기를 하고 본인의 조국 혁신당스러움을 말을 해야지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조국 후보 본인 얘기는 안 하고 오히려 내가 더 민주당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런 캠페인은 정말 정당 정치 근간을 무너뜨리고 전 세계 역사에 아마 이런 선거전은 저는 처음 봅니다. 예를 들어 이준석 후보가 개혁신당 만들었는데 제가 개혁신당이 아니고요. 제가 가장 국민의힘 다운 후보예요라고 캠페인하면서 당선됐습니까? 국민의힘과 디커플링하면서 개혁신당 가지고 당선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준석 의원만도 못한 지금 캠페인을 조국 후보가 평택에서 벌이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당적을 갖고 있는데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문제는 뭐 앞에 김종혁 최고위원님도 앉아 계시지만 참 뭐 그리고 아까 우리가 또 전북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네. 이게 뭐 그거 갖고 막 뭐라고 하기는 애매해요. 근데 이 사단이 왜 났냐? 조국 후보가 그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민주당스러운 후보다. 그거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발언이죠. 그거는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합니까? 그리고 본인이 계속해서 조국 혁신당을 찍어달라고 했을 때 조국 혁신당이 내세웠던 장점이 뭡니까? 본인들이 더 진보적인 가치, 진보적인 아젠다 내세우겠다. 민주당은 그 이후에 정권을 잡은 다음에 계속 중도 실용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재명 정부의 방향이 그거니까. 그럼 본인들이 차별성을 얘기하면서 진보적 아젠다 지키겠다. 뭐 이런 걸로 어필을 했었어야 되는데 민주당스러운 후보인 거기서 우리도 지금 뚜껑이 열리는 거죠. 웬만하면 반응 안 하려고 했는데 조승래 사무총장이 진짜 웬만하면 안 건드리라고 했을 겁니다. 굳이 진보 진영 안에 있는 후보를 이렇게까지 반응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좀 선 넘은 거 아니냐. 사실 시작할 때 저쪽이 선 많이 넘었거든요. 시작할 때부터 우리한테 무공천하라. 자격 없다. 아니 자격 없는 분 자격 만들어줘서 선거 나올 수 있게 해준 게 이재명 정부인데 근데 그 우리 당을 향해서 공천하지 말라고 할 때부터 이거 선 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민주당스럽다는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우리 당도 이건 참을 수 없게 된 거죠.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예.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선 넘는 발언을 한 게 무슨 조국혁신당에서 무슨 오물이라는 단어까지 쓰더라고요. 그럼 저는 드는 의문이 뭐냐면 그럼 오물 후보라고 치고 그 오물 후보를 영입했고 공천을 했어요? 그럼 그런 오물당하고 왜 합당을 또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오물 후보라고 치면 전 동의하지 않지만 어떻게 상대 후보한테 오물 같다는 얘기를 합니까? 근데 그걸 제가 만보 양보해서 전제를 하더라도 그럼 오물 후보를 영입하고 오물 후보를 전략 공천한 당하고 왜 합당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기 때문에 진짜 조국혁신당의 이번 캠페인을 보면서 이건 정말 참을 수 없는 많은 분들이 정말 분노하시는 지점들이 저는 많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상황에다가 유시민 장관이 투입되고 김어준 씨 투입돼가지고 모든 전선에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으니까 전 이런 부분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정치를 너무 후진적이고 후지게 만드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 아니냐. 저 그렇게 봅니다. 그동안 제가 서정욱 변호사하고 싸우면 민주당 패널 듣기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지켜보면서. 야, 근데 내가 오늘 보니까 야, 역시 내전을 지켜보는 게 아주 꿀잼이구나. 아니 이거 원칙의 문제잖아요. 의원님. 원칙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우리도 원칙이야? 왜 이렇게 원칙의 원칙이 문제죠 이게 지금. 저는 근데 유시민 작가님은 본인의 이름이 언급되면 다 챙겨보시는 것 같으니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본인 나오는 방송에서 본인이 얼굴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2013년에 정계 은퇴하실 때 본인이 10년 동안 정치한 자기 얼굴을 보니까 정말 너무 안 좋은 감정들로 가득 차 있더라. 그러니까 정계 은퇴 다 한다고 하셨잖아요. 요즘 정치 평론할 때 본인의 얼굴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보시면 이 정치 평론도 은퇴하실 때가 됐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안 믿는 게 은퇴하시려고 제가 옛날에 했던 그분이 얘기는. 복지부 장관 할 때 제가 기자였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부장이었나 뭐 부국장이었나 그랬는데 그때 본인이 자기는 정치 이제 복지부 장관 끝으로 정치 안 하겠다고. 그때도 얘기했어요. 그때도 뭐 노무현 대통령과 더불어서 자기는 이제 완전히 사라지겠다고 뭐 그런 얘기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보니까 홍준표 대표처럼 약간 은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상습이네. 상습 은퇴네. 아니, 항상 뭐 은퇴를 달고 사기네요. 그때 당시 진심은 뭐 그랬을 수도 있죠.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너무 뭐 자주 카사노바가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매번- 여자들 만날 때마다 매번 나는 그때는 진심이야. 그 사람을 진짜 사랑했다라고 그런다는 거 아니, 아니에요? 유시민 저 작가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영향력도 크고 또 뭐 추종 혹은 뭐 이렇게 지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뭐 조국 후보의 장점을 막 이렇게 열심히 설득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김영남 후보에 대한 혹은 뭐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 쪽으로 이렇게 가니까 조금 아마 반발심 같은 것도 더 많이 생긴 게 아닌가. 최근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래 같았으면 조국이 없었으면은 사퇴시켰을 거다. 그러니까 공천 취소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기준, 그 본인이 말씀하는 그 기준 그대로 조국 후보에게 들이댔을 때는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굳이 예. 네. 참 알겠습니다. 재밌으십니까? 재밌어. 근데 좀 전반적으로 진짜 이번 캠페인을 이렇게 보면서는 진짜 질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네. 정도로 저는 도를 넘은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오케이. 그럼 만약에 김용남 후보가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제 그 조국 혁신당 혹은 뭐 조국 후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조 후보는 낙선을 했다는 뜻인데 네. 당이 있으니까 뭐 정계 은퇴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합당은 물 건너간다고 봐야 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용남 후보의 당선이 사실 어려움을 뚫고 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실용주의 노선이 훨씬 더 당에서도 강화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 당대표 경선에도 그런 실용주의 노선과 정부 노선에 더 힘이 실리는 그런 효과는 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만약에 조국 후보가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후보가 당선이 되면 당연히 김용남 후보가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뭐 합당까지도 아마 더 기세 있게 밀어붙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엄청난 저항에 아마 맞닥뜨리게 될 것이고 네. 또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당과의 호흡이 너무 중요한데 당 안에서 조국 혁신당이라고 하는 저렇게 돈 없는 발언까지 이미 다 한 상황에서 안방까지 치고 들어온다? 이거 엄청난 리스크 요인이 이제 아마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누가 되냐에 따라 여기가 정말 많이 달라지네요. 전체 판세에 있어서도. 그렇죠. 네. 비슷한 생각이세요? 아니면 좀 다릅니까? 우리 성신 저는 대변인. 조국 후보가 혹시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혹시 아니 뭐 저는 네. 당연히 민주당 소속으로서 예, 예, 김영남 예.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예. 있으니까요. 조국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합당이나 이런 얘기는 쉽게 나오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요. 전당대회 때 더 강하게, 왜냐면 조국 후보가 조국 혁신당이 해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진보 쪽으로 아젠다를 더 강하게 해야 된다. 지금 민주당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니까요. 민주당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차기 전당대회 때는 누가 실용주의, 중도 실용주의에 맞춰서 우리 당을 이끌고 갈 것인가를 저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저 왼쪽에서 자꾸 왼쪽으로 끌어당기는 분과 합당하자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전당대회에 나온다? 전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봐요. 그 기사 못 보셨어요? 조국 후보가 말을 또 바꿨어요. 최근에는 합당에 앞장선다 그랬어요, 자기가. 예. 그러니까 본인이 원내에 들어가면 그전에는 합당을 안 하고 싶다는 취지였는데 최근에는 그러니까 말을 바꿔서 그건 아마도 선거 또 때 합당하겠다고 좀 얘기를 하고 민주당 있습니다. 지지자들에게 난 돌아갈 사람이다, 합당할 얘기를 사람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지해달라는 전략적 포인트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예. 유이동 후보가 당선돼요. 그러면 조국, 김용남 누구에게 더 비판의 화살이 많이 갑니까? 아니, 당연히 네거티브를 많이 한 쪽이 비판을 더 그렇죠. 받을 선거의 수밖에 없죠. 분위기를 진보 진영이 거의 뭐 진보 진영 후보 3명의 후보가 지지율을 합치면 거의 여론조사에서는 60 가까이 나왔었는데 지게 된다. 그러면은 네거티브 공방이 결국 중도층을 저쪽으로 넘겨준 건데 네거티브 공방을 누가 앞장섰는지는 뭐 아드레날린이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확 솟네. 아니요. 농담이고요? 괜찮아요. 황교안 후보가 현수막 건 거 보니까 유이동 후보는 거기도 근데 만만치 않아요. 이번 선거에서는 네 사람이 그 네 사람의 운명이 그 향후 전국을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네 사람? 네 사람 한동훈, 조국, 김관영, 김부겸 이 네 사람이 누가 당선되고 누가 떨어지냐에 따라서 사실은
각 당의 운명이 매우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근데 생각이 이번에 들어요. 평택 선거가 그래도 흥미로운 면은 뭐냐면 네. 진보당을 빼면 네 명의 후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이동, 황교안 그리고 김용남, 조국. 네. 요 네 후보가 상징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축소판으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란을 기점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과 이게 나뉘는 거고 네. 또 각각의 영역 내에서도 이제 친명 노선과 또 반명 노선 이게 나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흥미로운 지점인 건 맞는데 어쨌든 다자구도로 선거를 마무리하게 되었으니 네. 전 평택 시민들께서 아마 다 현명하게 판단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은 그 단일화는 어디서도 안 된다고 처음에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그렇게 안 된 거지. 네. 어디도 북구 뭐 어디 네, 거기 뭐 아무데도 어차피 다니라 안 이러지 되는 않아요. 울산만 냈네, 그죠, 울산 하나 울산만. 그거야 뭐. 그래서 더 꿀잼입니다. 아 원래 그저 지켜보는 입장에서. MB가 진짜 명언 하나 남겼거든요. 난 순수한 사람이라고. 아 그거 좀 듣고 싶었는데 시간상 뭐 네. 듣지 못할 것 같고. 네. 전 대통령도 하여튼 열심히 이번 네. 선거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유영하 의원이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단종에 비유했잖아요. 네. 단종의 복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그녀는 복이 될 것이다. 네. 네. 복이 되는 데까지 단종 꽤 오래 걸렸죠. 단종은 사후에 복이가 됐죠. 네. 자 그리고 짜투리 뉴스 갈 시간 될까요? 짧게 한번 볼까요? 일단 자투리 뉴스 급 끼워 넣은 자투리 뉴스. 여러분 장르만 여기도 구독자 60만 명까지 80명 남았습니다. 와. 지금 3만 명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 80분만 구독을 눌러주시면 네.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좀 눌러주세요. 빨리 가게. 공개 방송하겠습니다. 복 받으실 자투리 거예요. 짧게 하나만 할게요. 네. 선거 때 현수막 진짜 아까 우리 전북도 봤지만 엄청 걸잖아요. 근데 네. 저게 사실 바람이 불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로수랑 신호등 이런 데 묶어놓는데 강풍 불면은 신호등 맞아요. 넘어가요. 네, 네. 최근에도 이제 강원도에서 한번 사고가 났었는데 그래서 이제 행안부에서 공문을 내려 보냅니다. 각 정당에다가 어쨌든 5개 광고 물법 안전 규정 따라야 한다라고 지침을 내리면서 구멍을 3개 정도 바람 구멍을 뚫어서 걸어라라고 하는데 도대체 당들이 들어먹질 않습니다. 네. 네. 지적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홍보보다는 안전이 우선 아닌가요? 그 구멍 바람구멍 3개 뚫는다고 해서 무슨 뭐 문구가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좀 안전 규칙은 잘 지켜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런 순간 장르만 여의대 구독자가 60만 명을 아유 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옛다 구독. 네,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을 병풍처럼 세워놓고 공개 방송을 공개 방송이지만 사실 공개 처형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화요일 날 돌파했으니까 화요일 날 공개 방송하는 건가요? 아 그렇게 원하세요? 저희의 지금 기여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원하시면 한번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뒤에 이렇게 쭉 세워놓고 공개 방송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뚝딱뚝딱 하실 것 같은데.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한 공개 방송일지 네, 여러분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잠깐 뭐 스쳐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그 현수막 네. 다 같이 뚫으면 될 거 아니에요. 한 사람 그러니까 한 당만 뚫기는 좀 뭐 그쵸.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아, 누가 글자나 사람 얼굴 빵꾸 뚫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이 그 가생에다가 빈 공간. 이렇게 빵빵빵 뚫으면 되는데. 네, 그걸 안 하면 그래놓고 무슨 뭐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뭐 안전이 제일이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거 시정하겠습니다.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국민님도 지키시겠죠? 네. 네, 고맙습니다. 빨리 가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이 마음은 저 문 반쯤 나가졌어 아니, 지금. 뭐 뒤에 뭐 일 있으세요? 네. 다음에 있습니다. 아 있으시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까지만 전해드리죠. 네. 여러분 스마트폰, PC로 너무나 눈이 아마 피곤하실 겁니다. 그리고 요즘 주식창 보느라고 아마 눈을 떼지를 못하실 거예요. 그럴 때 보통 뭐 잠자는 시간 한 7시간, 6시간 정도 빼고 나면 18시간, 17시간을 눈을 계속 일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몸에 어떤 기관이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합니까? 아, 심장이 있군요. 심장 빼고 눈처럼 열심히 일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눈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거의 모든 정보를 받아들인 이 눈 잘 지켜야 됩니다. 루테인 지아잔틴 그리고 아스타잔틴을 식약처 1일 섭취량 기준 최대로 넣어서 또 확실히 급이 다른 원료, 질이 다른 원료 세계 3대 아스타잔틴 원료사 아스타퓨어의 프리미엄 원료를 여기에 이제 집어 넣었고요. 요건 이제 드셔보신 분들이 특히 효과를 잘 알고 계신데, 요건 불만족 시 100% 무료 환불 정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드셔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 영상 아래 더보기 눌러보시면 비전스타 링크가 있거든요. 예, 거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상세히 제품 정보에 대해서도 아실 수 있고요. 리뷰도 많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맑은 눈엔 비전 스타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